중국의 사천성. 달마대사의 법을 이은 중국 초기의 선종이 활발하게 전개된 곳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아라한과에 오른 500명의 제자들. 사천성을 비롯한 중국 각지에는 500나한이 모셔져 있다. 나한의 또 다른 이름은 응공. 공양 올리는 이들의 복전으로 존경받아온 분들이다. 这人在印度的大摩祖师，他在印度算28代祖师，在中国算第一代祖师。他说是翻译了很多大摩，在中国的少林寺弘扬很多护法。 나고 죽는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을 이룬 최고의 성인들. 这尊祖师叫法叶婆尊者师尊者，他也是印度人，他也在中国弘扬很多护法，他们一起在中国来。 这尊罗汉祖师叫阿史多尊者，他也是从印度来的，他也在中国弘扬很多的护法。 이 중에 유난히 우리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한 분이 있다. 这尊罗汉呢，这个祖师是这个韩国人，他叫无相祖尊者祖师，他是从新罗过来的，就现在的韩国，他当时到中国来弘扬很多护法。 제455 무상 공존자. 중국인들의 은공으로서 무한한 존경과 공양을 받아온 455번째 나한은 신라의 무상 스님이다. 신라에서 이곳 사천성까지 스님은 무엇 때문에 그 먼 길을 온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500나한의 반열에 오른 것일까? 예, 신라시대에 중국으로 유학을 떠난 많은 고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상대사처럼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가르침을 편 분들이 있는가 하면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원척대사나 지장대사, 그리고 무루대사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천성에서 중국 초기 선종의 맹주 역할을 했던 무상선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무상선사는 사천성 일대에서 정중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창종했습니다. 그는 그 무대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화와 감화를 주어서 흔히 그를 김선사, 김화상 이렇게 불렸습니다. 흔히 속성으로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그만큼 친근하다는 것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의 선풍은 남종을 대표하는 해능선이나 북종을 대표하는 신수선과 달리 또 하나의 새로운 가풍을 열었습니다. 정중선사가 활동했던 사천성은 중국 초기 선종사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상선사의 가르침은 마조 도일선사를 거쳐서 서당 지장으로 이어졌고 그의 문화에서 가지산 도의국사가 법을 이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상선사의 가르침이 남종선의 계산조인 도의국사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300여 년 전에 신라를 떠났던 무상선사가 그의 가르침을 신라로 다시 이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주목할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중국 500나한의 한 사람으로 꼽혔다는 사실은 더욱더 주목을 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상선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성의 관문 성도를 출발해 스님을 기르는 김선로를 몇 시간쯤 달리면 지금의 영국사, 옛 덕순사가 자리하고 있다. 무상 스님이 스승을 만난 곳이다. 옛부터 사천불교의 중심이었던 덕순사는 중국 선종의 오조 홍인대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지선선사와 그의 법맥을 이은 처적 스님이 주석한 곳이다. 중국의 선을 배우기 위해 떠나온 길,
신라에서 장안을 거쳐 사천성까지 참으로 먼 길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고승은 무상을 쉽게 제자로 맞아주지 않았다. 처적스님과 무상스님의 첫 만남에 대해 중국의 옛 문헌은 이렇게 전한다. 사천성 자중의 덕순사로 들어가 당화상 처적스님을 만나려 하였는데 스님은 병으로 인해 만나주지 않았다. 그러자 무상은 자기 손가락에 불을 붙여 등불로 삼아 이를 당화상에게 바쳤다. 한편 또 다른 문헌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전한다. 처적스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외국에서 온 손님이 내일 당도할 테니 사찰 안팎을 깨끗이 정돈하고 기다리도록 하라. 그렇게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시작되었고 처적선사는 중국인 제자들이 아닌 해동에서 온 무상에게 자신의 법맥을 잊게 했다. 신라 정중 무상선사는 달마선사로부터 전해져 왔던 북종 신수선과 남종의 해능선과는 또 다른, 그러니까 오조 홍인선사의 법을 이었던 지선선사와 처적선사의 법을 이은 무상선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상선사는 신라 출신이면서 중국의 정중 무상선을 개창한 정중선의 개조가 됩니다. 덕순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천곡산이 있다. 무상스님의 수행터다. 처적선사에게 정식으로 인가를 받기 전 스님은 이곳에서 두타행을 했다. 두타행은 소유와 집착을 최소화하고 인욕을 체득하기 위한 수행으로 인도 불교 이래 출가자의 기본이 되는 수행법이다. 천곡산의 작은 석굴에는 천여 개의 불상이 새겨져 있는데 스님의 수행에 크게 감복한 사람들이 대를 이어가며 조성한 것이라 한다. 오랜 세월의 풍파에 불상의 형체는 많이 닳았지만 무상 스님을 향한 사람들의 존경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스님의 두타행은 치열했다. 한 번 선정에 들면 닷새 동안 꼼짝하지 않았으며 깊은 밤 좌선하는 상 아래에서 호랑이의 수염과 털을 잡은 적도 여러 번이었다. 하지만 스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고 한다. 두타행을 통해 신통력을 터득한 것이다. 须发慢慢就长出来了，长得很深很深。很多年以后，它已经不成人形了，跟野兽差不多。身上须发很多，衣服已经皮烂了，已经烂了，已经朽烂了。然后它跟自然因为已经融为一体了。然后呢，白天它就在那个松下打坐，晚上就在那个以及坟坪呐、坟云坪、坟前呢打坐修行，以致那个进山打猎的猎人，看到这里有个动物，误认为是一只野兽，准备射杀它，然后它出声了，才知道它是一个人。 무상선사의 수행법은 초기 불교의 수행법으로 널리 알려진 두타행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타행이란 몸과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욕망을 치열하게 금욕 절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덤이나 화장터 앞에서 자신의 몸을 앉혀두고 금욕 절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무상선사는 사천성 자양현의 천곡산 일대에서 두타행을 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마조 도일선사는 젊은 시절 그를 찾아와서 두타행을 함께 수행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사천성 일대에서는 두타행에 따른 감화와 감동, 교화의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무상스님이 사천성에 머물던 때는 8세기. 무려 13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무상스님을 기억하고 있다. 这个就是陈金莲，这个就是陈金莲那个，就这个啊。这个就是陈金莲。 지금은 연못이 되어버린 채경전, 내금전이라고도 불리는 이곳 또한 무상스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只凭我写那个传说，听我们老人讲呢，就是以往那个陈金莲是我们江家的，就是我们家的好。 因为这个田就是从宁到成都都是这个田大，就是东大以前那个是东大路，从宁到成都的，从宁到就是100里8步，它10里一步就是1000里80里一步，是吧？这个田以后呢就看起这个田了。 자중현에는 동채라고 하는 채소절임이 유명한데 이 동채를 만드는 방법 역시 무상스님에게 전수받은 것이라고 한다. 这种东间传统工艺，老工具发酵的发酵罐。 发酵罐中间成熟3年以上，这就是我们。 우리의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 동채. 它有几百年的生产历史了，它在是这种人民的膳食中，在膳食方面是不可缺少一味，而且曾经它是一种散菜，就是从和尚啊，韩国好像是13太子那么传到民间来的一个产品，在 落入民间过后，我们丰源公司就继承了这种散菜的工艺，发展到现在已经都300多年了。 대추나 갓을 원료로 하는 동채는 우리의 김치가 그러하듯 조리법 또한 매우 다양해서 옛부터 자중현 사람들은 집집마다 동채를 담아 요리에 이용했다고 한다. 자중현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 동채가 무상스님에 의해 전해졌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스님의 정신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까지 크게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这个冬煎是我们之中的特产，很好吃，可以做回锅肉啊，做汤啊，干臊子啊，都可以，味道挺鲜的，特好吃。 무상선사는 사천성 일대에서 광범위한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반은 그가 대중교화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그의 대중교화의 노력은 송대 이후에 500나한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그로부터 비롯된 나한 신앙의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상선사는 누구이며 그의 영향력은 어떠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스님은 680년경 신라의 왕족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출가를 동경해 오던 스님은 어느 날 결혼을 강요당한 여동생이 출가를 위해 얼굴에 상처를 내는 것을 보고 크게 발심해 머리를 깎고 수행자가 되었다고 한다. 스님의 행장을 담은 옛 문헌들은 스님의 출신에 대해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역대 법보기는 스님을 신라의 왕족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으며 송고승전과 북산록 등의 문헌은 스님을 신라 왕의 셋째 아들이라 전하고 있어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728년 바다를 건너 장안에 이른 스님은 당나라의 6번째 황제 현종의 요청으로 장안 선정사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현종과의 인연은 훗날 사천성에서 다시 이어진다. 수십 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끌어 당나라 최전성기인 성당시대를 열고도 안사의 난으로 인해 사천성으로 몸을 피해야만 했던 현종. 현종은 당시 사천성에서 널리 칭송받고 있던 무상스님과 재회한 뒤 스님의 법이 높음을 한눈에 알아보았다고 한다. 무상스님이 정중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풍을 일으키는 데는 현종이 큰 역할을 했다. 스님은 현종의 막강한 후원과 당시 성도의 현령이었던 양익, 전 익주절도사, 대부 장구겸경 등의 귀의에 힘입어 정중사, 대자사, 보리사 등의 사찰을 세웠으며 직접 대중을 맞이하고 교화하면서 정중종의 종지를 드높여 나갔던 것이다. 成都大慈寺是在唐玄宗的时候，安禄山造反，他在成都来避难，然后当时大慈寺一个法师叫英干法师，是走济贫这个事情就感动了唐玄宗，然后就重建大慈寺，我就请那个无相禅师从当时的那个知州，就现在的知中县到了成都，当时修了净宗寺、大慈寺、菩提寺，就说在成都住了20年。另外，当时这个禅派就形成了那个净宗宝汤禅派。 북종선도, 남종선도 아닌 중국 선종사의 또 다른 선맥, 정중종. 그동안 무상스님의 선맥은 정중신혜와 보당 무주에게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있다. 바로 홍주종의 문을 열고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해냈을 뿐 아니라 한국의 구산선문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마조 도일이 무상선사의 제자라는 설이다. 네, 무상선사의 출자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신라 왕자냐 왕족이냐 하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성덕왕의 셋째 아들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신문왕의 셋째 아들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어 있습니다. 여러 논거를 따져볼 때 아무래도 신라 신문왕의 셋째 아들일 가능성이 가장 농후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논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상선사에 대한 논란 중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의 법맥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상선사의 법맥은 크게 정중신회선사와 마조도일선사와 보당 무주선사로 이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중국 남종선의 흐름을 뒤바꾼 마조도일선사가 젊은 시절 무상선사로부터 배웠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선종의 역사가 새로운 면모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마조도일선사 밑에서 139명의 고족이 일어났고 그 밑에서 신라의 구산선문의 개조 내지 계산조들이 공부를 해왔다는 사실은 한국 선종의 맥이 무상선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정조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상선사의 법맥이
어떻게 신라의 구산선문으로 이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